한국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제조업. 그렇다면 제조업을 떠받치는 허리는 무엇일까?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이 탄탄하지 않으면 생산물의 품질 역시 뛰어날 수 없다. 소재 개발이 안 돼서 저희 회사가 이 애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참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소부장.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나라 강소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품들을 초반에는 전량을 일본에 수입 의존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소재들을 국산화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출 규제라는 불안감에 쌓이지 않기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선 우리나라.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미 기술 자립으로 굳건히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들을 만나본다. 오늘부터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韓国の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ことなどを踏まえ、日本の輸出管理、ここ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に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안전보장 우호국. 2019년 대한민국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단어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화이트 국가들에는 물자 수출 심사에 있어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일본이 정한 화이트리스트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5년 만에 돌연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국가가 되었다. 한국으로의 물자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 셈이다. 이로써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 물자를 수출하려면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우리나라는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5년 내에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국내외에서 대체 소재가 공급되면 기업이 생산 라인을 개방해 신속히 테스트한 후 생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1년을 맞은 정부는 지난 7월 소부장 2.0 정책을 추진하며 소부장 강국으로의 도약과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 이상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경제의 커다란 숙제였던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잘한다, 반도체 잘한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게 사상누각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실제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파악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얻은 점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이제 겨우 문제를 좀 파악한 수준이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쭉 끌고 나가서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이제 굉장히 긴 호흡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결과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일을 망치는 거죠. 소부장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노라 하는 나라들도 좋기 100년에 걸친 긴 세월을 갈고 닦았기에 기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산업도 국내를 넘어 세계 경제 기반이 되기 위해 일찌감치 기술 자립에 나선 뿌리 기업이 있다. 산업도시 경남 창원. 기계부터 항공까지 산업의 필수로 사용되는 절삭공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절삭공구는 금속이나 비금속을 깎거나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충격이나 진동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높은 강도의 소재가 사용된다. 이러한 절삭공구 시장이 일본을 비롯한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의 높은 세계 시장 점유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견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곳 역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 초정밀 절삭공구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카메라 렌즈 등의 광학기기를 가공할 때, 1마이크로를 요구하는 임플란트를 가공할 때,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과 반도체, 자동차 부품에서도 필수이다. 특히 임플란트 시장의 점유율은 약 80%, 독일의 생산량과 2, 3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제품 가공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절삭공구. 이 기업에서는 4차 산업에 필요한 탄소 섬유 강화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초정밀 마이크로 드릴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한 PCD 마이크로 드릴 0.42, 0.45, 0.75 그 반도체 웨이퍼 가공, 가스홀 가공용이고 이게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원 소재. 이 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와 같이 마이크로 드릴이 가공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머리카락 4배 두께에 불과한 아주 작은 구멍을 뚫거나 깎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마이크로 드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바늘 두께로 연삭한 후 표면에 꼬인 홈을 파고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이 가는 둘레에 홈을 파는 기술을 완성하는 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새로운 원리, 화학, 전기, 전자, 물리적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그 홈을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5년 동안을 다니면서 설득을 해갖고 이 설비를 10년 만에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원천기술, 기초기술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면 항상 모든 설비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 창출은 안 되지만은 기간의 국가 산업 기반을 형성하려면은 기초 기술을 양성하지 않으면은 또 일본과 같이 백색국가 지정돼 버리면은 우리 산업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80년대 초 강호연 대표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할 당시만 해도 금형이나 부품 가공에 필요한 절삭공구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정밀 부품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지속되면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27년간 엔지니어로 달려온 삶의 절반을 원천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고 결국 일본과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커팅툴에서도 정밀 커팅툴은 후진국이 주지를 않습니다. 내 한 몸 던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정밀 산업에 이바지하고 싶다. 내 세대에서는 기술 지배를 받지만은 내 자식, 내 2세한테는
적어도 30%에서 한 50%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고부가치 산업의 인력을 담당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들어서 지금까지 쭉 기술 개발만 몰두를 하고 이 작은 마이크로 드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30가지가 넘는 공정이 필요하다. 먼저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원소재를 원하는 크기로 소형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방전기, 즉 전기적인 힘을 사용하여 공작물을 정밀하게 연삭하면서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세척액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머리카락만큼 가는 0.4파이까지 깎아야 하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고 연삭하는 것이 첫 번째 기술이고, 여기에 홈을 파는 것, 또 이 드릴을 텅스턴 커버에 용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독자 기술만 개발하면 내수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강호연 대표. 하지만 그 진입장벽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생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생존 기반이 취약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지와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드릴을 개발하고 난 후에 7분인가 8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재 개발이 안 돼서 저희 회사가 이 애로점을 안고 있다. 원재료 소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일정 회사에 R&D 자금을 주면은 특혜다. 그래서 저는 참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대기업도 21세기의 기업가 정신을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바뀌어야 돼요. 서로 생생과 공존의 가치 창출을 같이 해야 돼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우리나라 벤처기업협회는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관련 14개사, 화이트리스트 관련 48개사, 향후 무역 규제의 영향을 받을 243개사 등 총 335개사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부의 희망하는 대응책으로 응답기업 중 대부분이 자금 및 R&D 지원을 꼽았고, 국산화 이후 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수출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판로가 생기지 않으면 또다시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으로 마이크로 드릴이 들어왔지만, 또 저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정밀도 있고 더 소형화된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벌어진 지 1년.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이라는 소식과 함께 기술 자립에 대한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은 이제 기술 추격이 아닌 선도 기술로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때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산업이 된 반도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분야의 점유율이 일본을 추월했고, 반도체 매출 순위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국내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흑자를 내왔으며, 앞으로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산업으로 기대하고 있는 효자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사태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일본은 우리나라를 겨냥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먼저 꺼냈다.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라는 연타를 맞은 우리나라. 이미 원천 기술을 보유하여 기술 자립을 이룬 소부장 중소기업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경기도 수원. 이 업체는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에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 이 작은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정밀 공정을 거쳐야 하고, 이렇게 완성된 반도체는 생산되자마자 곧장 제품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검사를 받은 후 비로소 출하할 수 있다. 이 기업에서는 바로 이 검사 단계에서 칩이 정상인지 불량품인지 또는 수선이 가능한 칩인지 가려내는 프로브 카드라는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를 검사하는 테스터와 반도체 제작의 토대가 되는 얇은 기판, 즉 웨이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프로브 카드에는 수많은 탐침이 심겨 있다. 이 탐침들이 반도체와 접촉해 전기적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판독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브 카드의 탐침은 정확한 좌표에 고정되어 마이크로미터까지 초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한 장의 프로브 카드에 약 100에서 1000개 단위의 탐침을 심었으나 제품의 성능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기본 2만에서 8만 개의 탐침을 한 장의 프로브 카드에 심는다고 한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약 70마이크로 정도의 바늘을 필름에 심어야 하고, 더욱이 탐침마다의 간격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 간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정말 쉽지가 않았죠. 뭐 장비도 없었고 한데, 일단은 고객사에서도 국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철야까지 해가면서 분석하고 개발하고 개발에 대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객사에서도 인정도 받고 점차 이렇게 해외 선진사의 품질도 따라잡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선정기업은 연구개발, 산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에 5년간 182억 원을 지원받는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지이다. 포토레지스트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저희가 제품 만드는 데 필요한 이제 그러한 자재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그 프로브, 이 탐침을 이용한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규제가 돼서 수입을 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국산화 시도를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연구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프로브 카드는 여러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장비이다. 그 부품들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로브 카드 생산 강국인 이탈리아와 미국 역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니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기본이 탄탄한 일본 부품 시장의 장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 회사의 초대 창업주는 2007년 당시 프로브 카드 분야 세계 1위였던 일본 기업에 독자 기술을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한 포부와 노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을 초반에는 전량을 일본에 수입 의존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프로브 카드는 일본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부품들이 국산화되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 몇 가지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국내에서 수요가 가능하다.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와 협력 업체들의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고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방향점을 찾아서 모든 소재들을 국산화로 만드는 것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탐침을 심은 프로브카드는 이제 다시 자체적 문제를 검사하는 단계를 거친다. 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판독하기 위해 만든 장비 자체의 품질이 떨어진다면 결국 반도체 생산성에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이 PCB와 헤드를 조립을 해서 프로브카드로 완성된 모습의 상태이고 인서트 된 핀들이 위로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 솟아 있는 핀들이 웨이퍼에 칩을 컨택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핀 단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영역의 물리적 현상을 다루는 만큼 부품과 제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분야. 반도체 모델별로 다양한 디자인과 조건을 섬세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곧 기업의 성장 동력인 셈이다. 이곳에서는 총 3가지 타입의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미세 전자기계 공법을 도입한 이른바 MEMS 타입인데 탐침의 단면 굵기가 30마이크로 미만에 이를 정도로 얇고 동시에 많은 프로브 핀을 생산할 수 있어 최대 128개의 반도체 칩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이 제품은 MEMS 기술을 이용해서 CIS 칩 테스트를 하는 프로브 카드입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과 전략적인 기술 제휴를 통해서 12인치 웨이퍼를 원샷에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제작을 하던 크기는 이 제품의 4분의 1 정도 크기였고요. 큰 사이즈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비라든지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 고객사에서 좀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좀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MEMS 프로브 카드 제작에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직원들. 각각의 탐침이 반도체 칩의 포지션에 정확히 장착되었는지 측정한 후 그 측정값이 정상이면 제품화하여 고객사에 납품한다. 이 카드는 주로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검사에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이다. 이 프로브 카드는 자세히 보시면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반도체 중에 우리 또 휴대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CMOS 이미지 센서라는 것이 있어요. 즉 우리가 찍고 싶은 사물을 찍을 수 있는 촬영을 위한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반도체를 검사하는 동안에 조명을 인가를 해줘요. 그러면 그 조명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가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국산화를 저희가 이루면서 이미 이제 그 해외 경쟁사보다 그 앞선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동시 검사 칩수로는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5G,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반도체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관련 독자 기술로 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초 공정 산업인 뿌리 산업.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스며들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그리고 뿌리 산업을 구현하는 공정 기술, 바로 6대 뿌리 기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요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뿌리 기술은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장비를 만드는 소재를 가공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부장 산업의 핵심이다. 최근 뿌리 산업이 1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국내 소부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속으로만 제한했던 소재 범위를 플라스틱과 고무 등 6개로 다원화하며 기존의 6개였던 뿌리 기술 역시 3D 프린팅, 정밀 가공, 센서 등을 추가해 14개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소부장 강국이란 목표를 세운 정부. 새롭게 확대된 항목을 살펴보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업그레이드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중 특히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원하는 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장비만 있다면 수요자가 언제든 공급자가 될 수 있는 21세기 연금술 3D 프린터다. 창원에서 만난 또 다른 기술 기업. 외산 업체들과 비교하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3D 프린터 시장에 뛰어들어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원래는 스크린 프린터, 방전 가공기 등 산업용 장비와 케이블 같은 제어용 부품을 생산하던 이곳. 2014년 내수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성장이 정체되자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미래 산업인 3D 프린터 개발에 도전했다. 대기업 위주의 하청 구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독자적인 성장 방식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대기업 의존하는 제조업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신사업을 고민하던 중에 앞으로 그 4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보다 생존을 고민하며 신사업에 도전한 신기수 대표. 그동안 쌓아온 고정밀 산업장비 기술을 응용한 결과 3D 프린터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인 2015년 국내 최초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3D 프린터를 출시했고 나아가 2016년에는 알루미늄, 티타늄, 코발트, 크롬 등의 금속 재료로 제작물을 출력하는 금속 3D 프린터 기술을 국산화시켰다. 재료가 되는 금속 분말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SLM 방식의 금속 3D 프린터. 다른 말로 선택적 레이저 용융이라 불리는 이것은 금속 분말을 베드 위에 일정한 두께로 깔아놓고 적층이 필요한 부분에만 고열의 레이저를 주사해 출력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큰 덩어리를 조각하듯 깎는 절삭형보다 재료의 손실이 적고 결과가 정교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중요한 것은 또 있다. 부품으로서 오랫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단단함과 튼튼함을 보여주는 강도다. 금속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분말을 고에너지 열원으로 완전히 녹여서 적층하기 때문에 강도나 내구성은 우수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에 맞춰서 인장 시험이나 각종 여러 시험 등을 걸쳐서 이제 고객들에게 출력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금속 3D 프린터는 현재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먼저 산업용과 의료용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항공, 자동차, 선박 등 부품이 많이 필요한 제조 분야에서 활용되는 산업용 프린터는 복잡한 구조 설계를 단순화하고 자재를 보다 경량화시켜 보다 향상된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속 3D 프린터, 주로 체내 보형물을 제작하는 의료용 프린터다. 체내 부착용과 체내 분해용으로 나눌 수 있는 의료용 프린터는 체내 부착용의 경우 의료용 소재인 폴리에테르 에테르 케톤, 즉 피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구성이 단단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인공뼈, 임플란트 등의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체내 분해용은 인체의 자생력에 의해 세포나 뼈가 자라는 동안 기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보형물을 생산한다. 인공으로 만들어낸 보형물이 무사히 체내에서 분해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그네슘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
마그네슘이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물질이고 또 인체에 유해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하고 저랑 고민을 하다가 마그네슘을 활용한 3D 프린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재로서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그동안 마그네슘 3D 프린터가 개발되지 못했던 이유는 분말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폭발 위험이 있기에 산화와 수분을 억제하는 처리 기술이 별도로 필요했기 때문.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만이 인류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그네슘 3D 프린터의 개발과 함께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장치 기술을 집중 연구한 신기수 대표. 드디어 2018년 세계 최초로 마그네슘 소재의 3D 프린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장비 자체를 완벽하게 방폭 처리를 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의 기술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나머지는 이제 또 하나는 챔버에 대한 방폭 처리 기술이 있고, 하나는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산소 포화도가 넘어가게 되면 장비가 모두 셋다운되는 방식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있을 폭발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3중 장치를 해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에만 의존한다면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뼈아픈 경험을 해본 신기수 대표. 사업 구조를 개편한 이후 매출액의 약 10%를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자하며 자체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3D 프린터 시장의 추격자에서 개척자로 거듭났다. 기술 자립을 위해 정부가 소부장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그 소식을 누구보다 반겼던 사람은 신기수 대표다. 현 정부가 작년부터 일본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부장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데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진짜는 일본을 벗어나는 것만 목표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각 중소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육성하면 일본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최초로 응용 기술까지 발전시킨 3D 프린터 생산업체. 소부장 육성 정책에 발맞춰 그를 뒤따르는 후배 중소기업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한 나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인 1m를 기준으로 1나노미터는 1m를 무려 10억분의 1로 쪼갠 크기다. 나노미터 단위의 범주에서 물질을 분석하고 조작하며 기존의 소재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전에 없던 신소재까지 탄생시키는 최첨단 과학, 나노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강력한 혁신 동력 중 하나인 이 나노기술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노세계를 시각화할 수 있는 장비, 원자 현미경이 필수다. 이곳은 나노세계에서 눈과 손이 되는 원자 현미경 생산업체. 국내 유일의 원자 현미경 제조기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생산업체가 단 한 곳밖에 없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은 원자 현미경 시장. 갈수록 초정밀을 요구하는 기술의 발달로 대중에게는 장비 이름이 이제야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초대형 글로벌 전자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생산할 때 이곳의 원자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유학 시절 원자 현미경을 최초로 개발한 켈빈 퀘이트 교수 연구팀에서 원자 현미경을 연구했던 박상일 대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원자 현미경의 활용 가치에 주목했다. 1988년 실리콘밸리를 거점으로 세계 최초 원자 현미경 회사를 창업하고 이전까지 학문으로만 여겨지던 원자 현미경을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원자 현미경이라는 것이 80년대에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대학원생으로 참여를 하면서 기술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극미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기막힌 새로운 도구, 야,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왕이면은 이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커머셜라이즈, 사업화를 하자.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죠.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의 뒤를 이을 제3세대 현미경, 원자현미경. 측정 대상이 되는 시료를 3차원, 즉 3D 형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났던 기존의 1, 2세대의 현미경과 달리 시료 표면의 물리적 특성 및 높낮이나 굴곡 같은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를 원하는 위치로 옮기며 표면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 이제 반도체는 물론이고 신소재 개발이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원자 현미경은 제3세대 현미경으로서 시각이 아닌 촉각을 극대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지면서 이 형상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만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각들, 느낌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얼마나 단단하냐, 끈적끈적하냐, 부드럽냐, 이런 다양한 물성들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소재 공학이나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이 개발되는데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국가 핵심 기술. 회사의 원자 현미경 기술은 2015년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됐다. 특히 경쟁사이자 업계 1위의 글로벌 기업도 갖지 못한 비접촉 모드 스캔 기술이 바로 그중 하나다. 쉽게 말해 이곳의 원자 현미경은 탐침이 관찰 시료에 접촉하지 않고서도 표면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레코드판의 바늘이 판의 굴곡을 읽어 소리를 내는 것처럼 탐침이 시료를 콕콕 찍어 형상을 측정하는 원자 현미경이 일반적. 경쟁사를 비롯해서 모든 원자 현미경 회사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탐침 마모와 시료 손상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회사의 비접촉 모드 스캔 기술은 탐침과 시료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측정하여 시료 표면의 형상을 읽기 때문에 탐침 마모와 시료 손상이 없다.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지 않은 독창적인 원천 기술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이곳. 연간 140여 대를 생산하는 회사의 원자 현미경은 크게 연구용과 산업용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용에 쓰이는 장비들은 보통 이런 다양한 기능 중에서 한두 가지의 기능을 이용해서 산업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소자나 소재 등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 이런 과정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데 주로 쓰이고요. 연구용에서는 오히려 이런 단순한 기능이 아니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술 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내가 기대했었던 결과인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재를 탐구하거나 개발한 소재의 효과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 현미경. 장비의 가격, 측정할 시료의 크기 등 조건에 따라 현미경의 모델을 나눌 수 있고 수동화와 자동화,
탐침의 접촉과 비접촉 등 다양한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다. DNA, 세포 등 바이오 시료의 특성과 금속이나 반도체 시료의 전기적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대학교 실험실, 산업체 연구소 등 사용처가 다양한 연구용 원자 현미경, 관찰 시료를 0.01 나노미터까지, 즉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섬유 표면을 저희가 원자현미경으로 측정한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이 섬유 조직의 높이는 한 2마이크로 정도가 되고 위스는 한 1.3 마이크로 정도 되는 그 섬유 한 가닥인데, 그걸 저희가 원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아주 크게 확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3D 이미지를 통해서 물체의 어떤 2D 구조가 아니라 3D 입체적으로 샘플 표면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 현미경이 고도의 정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시료를 3D로 스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세계 최초로 원자 현미경의 헤드를 좌우로 기울여 양쪽 측면의 이미지를 각각 얻은 뒤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 완벽한 3D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현재 현미경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D 이미지 정보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전자 현미경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인 셈이다. 고도의 기술력과 막강한 자본, 그리고 전문 연구 인력이 필요하기에 주로 선진국이 독점했던 첨단 계측 장비 사업. 원자 현미경을 사업화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주변의 선입견과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어 업계를 선도하기까지 회사는 어려움도 많이 겪어야 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사업 초기 인재를 영입하던 일. 갓 시작한 사업에 기술력을 가진 박사급의 인력이 들어올리 만무했던 것이다. 주위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도 사람 구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다는 박상일 대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뜻을 함께하는 직원들이 생겼고 전체 인력의 30%를 연구개발에 투자한 그는 결국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기준이 될 수 있었다. 계측 사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원천 기술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필요했던 R&D 연구개발에 대한 꾸준한 투자는 이 계측 산업이라는 어떤 특성을 봤을 때 상당히 치열하게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계측 사업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계속 영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계측 사업에 대한, 계측 산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사회적인 관심이 없이는 그러한 인력이 육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천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세상에서 제일 앞선 기술이기 때문에 남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반값 해준다고 해도 아마 1% 에러가 있다 그러면, 에러가 크다 그러면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이익률, 제품의 크로스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천 기술이 없었다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익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자랑스러운 강소기업들.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사태 이후 이들처럼 독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의 첫 시작점으로 이제는 정부가 나서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는 지금. 변화의 기류에 선 우리 기업들은 과연 올바른 방향을 찾았을까? 첫 번째 스텝을 잘 놨어요. 그래서 우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아베 수상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런 트리거링 포인트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첨단 의미의 대중소 상생협력, 이 모델이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또 학계도 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수출액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부장 산업. 세계 5대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국가 자산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15년의 시간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틀을 만들기 위해 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공급의 다변화라는 균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소부장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